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장원급제 한국사, 우리 소방직 과정의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조. 지난 시간에 필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관파천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게 되는데, 자, 아관파천이 발생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꼭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아관파천과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개화에서는 민간단체가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화의 흐름을 쭉 요 앞에서 봤지만 전부 양반 또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민간단체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아마 이거 파란, 노란 걸로 해줄까요? 독립을표입니다. 97년에서, 죄송합니다. 1896년에서 98년까지 2년 동안 아주 짧고 굵게 활동했던 독립협회죠. 그러니까 이 아관파천과 독립협회가 같이 맞물린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독립협회 활동해놓고서 아관파천에 들어가는 거죠. 네. 보죠.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복궁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춘생문에서 국왕을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을미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일본 분들이요, 철동같이 궁궐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왕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일내각이 을미개혁이라는 걸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왕이 머리를 자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공포 분위기죠. 뭐 자기 부인은 죽고 말이죠. 네. 이때 고종임금하고 순종은 식사를 거의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독살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방을 하나 만들어, 철로 된 가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음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 그 열쇠 가지고 있는 게 고종임금이었기 때문에 고종임금 그거를 따서 이제 드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불신이 깊었던 일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범진, 거기 기억해 보면 이완용 같은 친미파들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고 했던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고종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더 고립이 이렇게 심해졌던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 이번에는 러시아 공산으로 고종을 파천, 이동시키는 그런 모의가 진행됩니다. 거기 보시면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칠러파가 공모해서 고종을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시킨 그 사건이거든요.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죠. 일본으로서 전혀 몰랐고, 그리고 고종임금이 이제 순종 세자와 함께 궁녀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궁녀, 이게 참 국왕이 궁녀 옷 입었다는 게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키고 있던 궁궐을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고종임금이 얘기한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정부의 요직으로서 을미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모두 역적이니까 토살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져. 그래서 친일내각은 붕괴됩니다. 김홍진, 유기춘 내각이 붕괴되고, 졸지에 친러 내각이죠. 이범진, 이완용 내각이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범진은 친러파고 이제 이완용은 친미파로 이때 분류가 됐었는데, 어쨌든 외국 특히 친러파가 중심이 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동국대 한철호 교수가 이제 정동파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정동에 모여서 외국인들과 교류하던 친미, 친러파들 정동파라고 했는데, 그 정동파 내각이 이제 성립이 된 것이죠. 결과는 이제 얘 제대로 복귀했죠. 단발령 내각제 폐지하고, 의정부 파라면서 내각제를 바꿨다 했잖아요. 그거 폐지하고, 23부를 13도로 다시 환원하고, 23부 폐지하고, 자, 이런 상황이 되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에게
이권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걸 이권 침탈이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경제에서 하겠습니다만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이 밑에 보면 뭐 일본과 러시아 협상이 쭉 써놨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 러시아의 세력이 세진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러시아에서.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독립해서 이제 아간파천에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나중에 막 하죠. 그래서 결국 고종임금이 돌아오시면서 대한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대한제국, 이 아간파천에서 이 대한제국으로 가는 요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요 시기. 자, 러시아의 세력과 일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세력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게, 러시아 세력이 세졌지만 어쨌든 일본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힘써볼 수 있는 시기,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일본과 러시아 계속 협상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예. 뭐 레벨을 고무라박스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게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의 시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최초의 민간단체가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일단 독립신문 별표 3개 하시고 독립협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립협회가 창간되고 신문이 만들어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이 먼저고요.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독립협회가 발전되는데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고종임금 명성황후시의 사건으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아간파천으로 이제 러시아 공산당을 22개인데 이때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뭐 한성, 우리가 알겠지만 한성 순보 같은 우리나라 관보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당시 민씨 세력에 의해서 모두 이제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었어. 특히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고종임금 이걸 통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해요. 그런데 신문을 만들고 싶은데 러시아나 일본이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보이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20살이었고요. 실패하고서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조선에 남아있던 그의 부인과 자식들은, 자식은 1살짜리 자식은 굶어 죽었고, 자식은 엄마가 자살하니까 애는 굶어 죽었죠. 비극이었는데 서재필은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 1호가 됩니다. 그 이름도 바꿔요. 서재필. 그 필자를 따서 필립. 서재필을 거꾸로 가면은 필립 제이슨 이렇게 바꿔. 그것도 자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필립 필제서잖아요. 필립 제이슨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영효가, 지금 박영효가 누구죠? 박영효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보개혁 2차 개혁했다고 했잖아요. 박영효하고 서재필은 다 뭐 혁명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영효의 주도로 이제 대역죄인에서 풀리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배제학당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정동파가 추천을 하는 거죠. 고종임금에게. 신문 만들 적임자다. 고종임금도 오케이 하면서 엄청난 돈을 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독립신문의 최대 주주는 고종임금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종임금이 돈을 내서 독립신문이 신답니다. 그게 96년 4월 7일입니다. 여러분 4월 7일을 우리는 신문의 날이다. 지금 현재 신문 기자들 그날 뭐 축하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화적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단체가 독립협회로 발전하는데 사실 그 171쪽에 보면은 그 사진이 뭐예요? 독립문하고 독립관. 독립문 그 뒤에 보면 건물 하나 보이죠? 독립관. 자, 이 자리는 사실 이 자리는 원래 영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문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 나무로 만든 문이 있었는데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국왕이 영은문 앞에 나가가지고 사신을 접대했습니다.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업문은 결국 4대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 영업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과 독립관, 우리가 중국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협회가 조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는데 왜 독립이죠? 어디로부터?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다.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독립입니까?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을 봤더니 170조 지도부 진보적 지식인들입니다. 서구 시민사상을 습득한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자, 이승만은 대제학당 학생이었어요. 영어를 매우 잘했습니다. 선교사들. 저도 답사할 때 영어로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영어를 되게 잘했고요. 그 이승만이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죠. 대신 유학사회령이 남궁업이라든가, 그 밖에 도시 서민층이라든가 해서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독립협회, 민간단체죠? 결국 뭐냐? 대중화된다는 거죠. 개화가 대중화되는 결정적 사건이 독립협회다. 이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필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케이. 잊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어떤 활동을 벌였을까요? 독립협회. 거기 보면 이제 민주개봉을 운동을 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다. 자주의식 고치 넘어가시고요. 근데 2번으로는 국권운동을 펼쳤다. 국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권. 그런데 아까 자주의식 고치할 때 독립협회 토론 주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회가 한 수십 차례 열리게 되고요. 어디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독립관. 독립관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권운동.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에 맞서서 나라의 권익을 지키자라는 그런 국권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이른바 오픈된, 요즘은 백분 토론 같은 거죠. 오픈 토론을 만들고 최초의 민중대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를 했습니다. 조차는 빌리는 거죠. 세금 돈도 안 내고 빌리는 건데, 저령도는 지금의 부산의 영도구를 얘기합니다. 원래 섬이었는데 다리로 연결됐잖아요. 바로 그 러시아의 저령도를 러시아가 이제 그 지역에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했는 건데, 요 요구를 저지시켰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할러은행, 한국과 러시아가 출자한 은행을 만들겠다. 근데 이 할러은행의 문제가 뭐냐면 은행권을 발행하겠다고 그래요. 은행권은 화폐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또한 이들이 이제 철회시키게 되죠. 러시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았습니다. 만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지만,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들어와서 조선을 점령하고 일본처럼 그런 야욕을 갖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철회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관민공동, 이 해산되기 직전에 관민공동을 만들어가지고 헌의육조, 국왕이 올리는 헌의육조를 만들기도 하죠. 밑에 보면 헌의육조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아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예산과 결사 국력 공표라 재정 일어나 하고, 그러니까 재정 일어나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5번에 보면 측임관은 정이품 이상의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무슨 중의에 따를 것, 입헌군주제적으로 나가자 말이야. 이런 식의 헌의육조를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그 헌의육조 관련된 건가 민권운동이 되죠. 우리나라 자유민권. 거기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데 별표 3개 하십시오. 의회 설립. 사실 이게 전 그래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는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훈정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1905년 6년에 만들고, 나아가서는 의회를 만들었죠. 형식적으로. 나아가서는 1910년 신해혁명으로 이제 완전 새로운 글귀를 쓰잖아요. 일본은 그렇고 중국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보였어. 그게 어디야? 독립협회라는 거지.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이 있었다. 그걸 민권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독립협회가 운동을 해가지고 박정향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에 앉히게 됩니다. 이 박정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공사로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미파였고 개화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박정현 내각의 후원하에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발표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국왕의 자문기구. 중추원, 뭐 자문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의회처럼 뭐 법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 중추원은 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5명 국왕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25명은 민선으로 하자. 그 민선은 대표, 국민의 대표들이 뽑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주자고 독립협회에서 뽑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죠. 이걸 의회식 중추원 관제라고 합니다. 법을 이렇게 만든 건 분명하고 그 독립협회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차 중추원을 의회로 변환시켜 가려는 꿈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시행 단계에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예, 왜? 독립협회가 해설되죠. 그래서 꿈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법까지는 반포가 됐기 때문에 의회 설립운동, 민권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대중화되고 아래로부터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산과 탄압 볼까요? 보수 세력이 모함을 해요.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고 모합니다. 공화정. 국왕을 부정하는 거죠. 국왕이 없는 형태의 모든 정치 형태를 묶어서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해요. 국왕이 있는 모든 형태를 군주정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 정치 형태는. 예. 그래서 박정현 내각이 와야 되고 독립협회에 대한 해산령이 내리죠. 국왕은 이제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독립협회가 이렇게 진짜 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독립협회 사람들이 해산에 반대하면서 다시 만민공동회를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수만 명이 서울 종로에서 시위를 벌이고 토론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집회 선구자들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보부상 조직인 한국협회와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모두 탄압해서 해산시키죠. 이 와중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청년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투옥이 돼요. 그래서 5년형을 선고받고 투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적 인물로, 초청년 인물로 떠오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죠. 이승만 얘기 좀 하나 더 하자면 이 독립협회 시기에 이미 청년으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신문 같은데 글을 많이 쓰죠. 독립신문에도 글을 쓰고 그래가지고 문필가로서 알려지게 되는데 아직 나라가 망이 한참 전이고요. 따라서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름을 날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운동하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큰 요소입니다만은 대중들에게 이승만의 이름이 각인됐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청년 이승만은 참 파릇파릇했고요. 꿈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승만이 상당히 이상하게 변해가는군요. 자, 독립협회 의의와 한계. 한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해요. 의의하면 다 아는 거니까 한계 봅시다. 자, 러시아, 프랑스 등의 이권 개입에 적극 반대해서 아까 뭐 할로는 폐쇄하고 그런 거 기억나죠?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근대화를 위한 자원 개발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우리가 이때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는 아주 열렬한 환영식을 개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친미, 친일적 입장을 보이게 됐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의도를 간파하는 그런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동학이라고 하는 건 해산이 됐는데요. 동학이라든가 그 자녀 병력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활민당 활동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는 당시 이제 좀 나오게 되는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의병을 폭도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한계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172조까지 독립협회 한계에 관한 거 넣어놨잖아요. 그 조선에서는 육해군을 많이 길러 외국이 침범하는 거 막을 까닭도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라 안에 해군 육군이 조금 있어 동학이나 의병 같은 지방에 도둑대나 평정시키면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독립신문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설명 제가 뭐라고 국제정세는 냉철한 인식이 부족했고 미국과 일본에 상당히 무해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독립협회는 국권운동을 펼쳤잖아요. 아까 국권운동을 펼치는 그 와중에 하나가 바로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립협회의 국권운동의 결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금의 경운궁, 덕수궁이죠. 덕수궁으로 경운궁으로 돌아오시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협회의 공이 크네요. 네, 이걸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172쪽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독립협회가 환구운동을 벌였다 이거 국권운동. 거기서 뭐 하세요? 오세요 이렇게 했고요. 근데 왜 고종은 덕수궁을 놔두고 경운궁으로 경복궁을 놔두고 경운궁으로 갔을까요? 고종임금요 경복궁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을 되게 싫어하고 일로 이제 왔고요. 고종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이 또 분명히 이때 있었기 때문에 친제 건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성립 원구단이라고도 그러고 환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밑에 사진 보이죠? 지금의 서울시청 시청학광장 바로 옆에 지금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그곳에 원구단을 만들고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고 해서 황제가 칭하고 즉위하게 됩니다. 원구단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황제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구단을 지낸다는 것은 황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원구단 건물은 지금은요, 여러분 맨 왼쪽에 보시면은 원구단 건물의 맨 왼쪽에 건물 하나 보이죠? 그게 그 오른쪽에 크게 확대해놓은 황궁을 한 곳입니다. 이거 하나 남아있어요. 황제를 상징하는 건물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은 조선 호텔 로비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들어갈 수가 이 조선 호텔 지게 일본이죠 뭐.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는데 빌딩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황궁을 한 건물은 남아있습니다. 황궁은 나중에 짓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혁의 연호변천 나왔는데 가보개혁 때 개국연호 쓴다고 그랬죠? 가보개혁 1차 개혁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제국 들어오면서 고종임금은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네, 황제니까 연호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임금은 융희라는 연호를 쓰게 되죠. 예, 연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의 균형 하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중흥을 좀 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의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임금은 근대화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때 근대화 운동을 계속했죠. 우리 이걸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연호를 붙였어요. 광무개혁이라고.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이 광무개혁은 그렇게 각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어차피 나라가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광무개혁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잘 나가는 역사학자이자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고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강조했죠.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서 광무개혁을 띄우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광무개혁과 광무개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사실 의의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무개혁을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혁의 원칙 볼까요? 가보 인도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9번 신체한령을 내세우죠. 옛것을 기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 따라서 옛것 기본, 조선왕조의 기본적 내용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온건 개화를 표방했다는 거고요. 전제군주제를 강화했습니다.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고요. 법규 교정소라는 특별 입법기관, 법규 교정소, 별표 3개입니다. 교전소라고도 불렀고, 그게 나중에 교정소가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이 대한국 국제죠. 그래서 1조에 보니까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있는 자주독립 제국이라고 했고요. 대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그래서 입헌군주의주의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완전한 전제정치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광무개혁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요, 13도 제도를 완전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13도를 이제 완전히 이제 굳히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양전 사업을 하는데 별표 3개 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없었어요. 이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가의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지만 근대적 측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걸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참 뭐, 그리고 지세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부과되는 상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하면서 지세를 부과해서 거기서 토지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개화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전사업을 한 겁니다. 양지암이라는 그걸 두고 근대적 토지를 측량했고요. 그 토지 주인에게는 지계를 발급합니다. 토지 소유권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은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토대적인 조치였어요. 아니 뭐 땅이 요새 땅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땅이 있어야 자기 권리가 있어야 뭐도 하고 부동산으로서의 소유 가치가 있잖아요. 양전사업입니다. 일본은 이 사업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1910년 나라 망한 다음에 일본이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 양지암원에서 지계를 발급하던 이 양전 사업이 한 3분의 2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걸 이어받아서 근대화시킨 거예요, 일본이. 자, 그 다음에 식선흥업, 산업을 심고 흥업, 여러 업종을 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원이라는 걸 두게 되는데, 여러분 내장원은요, 별표 좀 3개 하시고, 고종 황제가 자기의 사금고로 만든 것을 내장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지부와 농산공부 수입을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내장원이라는 또 다른 좀 주머니 하나 찾죠. 대종 일원화가 아직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종의 돈이 모이던 내장원이라는 것도 있었다. 교육적으로는 신교육령이 발표돼가지고요.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각종 학교. 이제 소학교는 가보게요. 그 다음에 이때 와서 이제 대한제국 때 와서 중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소학교, 중학교는 대학교를 만들지 않는데 대학교 만들기 전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군사, 원수부, 별표 3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열강 틈박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고종은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면서 원수부라고 하는 기구를 뒀고요. 군대를 확충시키는데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관학교, 사관학교를 만들죠. 대한제국 무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꼭 별표 3개예요. 하지만 이제 한계가 많이 있었죠.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또 국방비에 쏟아붓게 됐습니다만은 징병제를 하지는 못하고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자, 뭐 그 정도인데 이 시기에 거기 개혁령의 외교에 보게 되시면은 북간도에 간도관리사 이범륜 파견돼 있잖아요. 간도 문제가 이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간도 문제 보도록 할까요? 간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간도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윤종을 파견했고, 강계부사 이중하라는 사람은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를 끝까지 저항하면서 청나라 관리에게 맞섰고요. 결국 대한제국은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이범륜을 간도 관리사로 거기다가 이제 파견이 됐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간도 시찰사를 보냈다가 간도 관리사로 승격되기 1903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대한제국 간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는데요. 을사조약으로서 우리나라 외교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교할 수 없는데 일본이 대신하잖아요.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간도를 청해 권리를 인정하고요. 철도 부설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는 이제 청해 영토가 되고 말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시기 독도인데요. 독도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러일 전쟁 중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밑에 보면 대한제국의 칙령제 41호 별표 3개 하시고 매번 말하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는 사료는 무지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중이 크죠.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제 41호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석도까지도 밑에 줄 석도, 독도죠. 울릉도의 규정이다 이렇게 칙령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뭐 강제로 편입한 1904년에 편입을 했다 해도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영토임을 알 수 있고 밑에 보니까 뭐 울독은 절목이라는 게 발명이 됐는데 그 뭐냐면 독도에서 강치나 또는 강치라고 해서 물개가 있어도 수만 마리가 있었는데 일본이 거의 다 멸종시켰습니다. 때를 잡아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도 남아있을 텐데요. 그리고 저 해산물을 채취했을 때 독도가 지네 영토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울릉도로 가지고 와서 울릉도에서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게 울동은 절목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럼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라고? 우리나라 영토라는 거죠. 이런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은 계속 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대한제국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여기 이제 거기 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하나가 좀 빠졌는데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네.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 추가하시죠. 이 광무개혁 중에는요. 서울 만들기. 딴게 이제 들어갑니다. 서울 만들기. 한성. 서울. 서울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을 보통 이제 서울 만들기라고 하지 말고 황성 만들기가 더 좋겠네요. 황성. 황제의 성. 황성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광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울시청 그 자체, 이 서울시청은 일본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시청과 그 시청 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은 대한제국 때 만든 서울의 중심 광장입니다. 워싱턴처럼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방사형 형태의 그 도시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서울역 주변, 정동 주변은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탑골공원이 만들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또 자유공원이라는 게 지금 이름 붙였습니다. 인천에 그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시기에 일이었다. 그리고 전차가 가설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황성 만들기 일환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심화과정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쪽에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때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줄을 보여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뭘까요?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이죠. 여러분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진짜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러일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또 그럴 확률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미국과 북한이 계속 대립을 했고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남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불바다가 전쟁이 나면 사실상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걸 걱정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에 속해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구분이 기울게 되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은 준비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이게 러일 전쟁인데요.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잖아요. 사실상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일본 조선 침략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별표 3개 아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즉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군대를 봐 10,000명 무슨 만여 명 좀 넘는 거고 일본은 100만 대 군대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열강의 승인이에요. 자, 일본은 어떻게 열강의 승인을 받아갔을까요? 1905년을 기준해서 1905년 7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냈습니다.
탭스트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그래서 필리핀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 권리, 우리나라는 일본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1905년 그 다음 달인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한 거죠. 영국이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달인 9월, 1905년 9월, 포츠무스 조약을 체결하죠. 여일 전쟁의 일종의 휴전 협정인데 사실 일본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으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 1905년 7월, 8월, 9월 미국, 영국, 러시아의 승인,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체결됐는데 매달 1905년 1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05년 7, 8, 9, 11 7, 8, 9, 11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보호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뭐 러일 전쟁 그리고 뭐 한일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한 정도 뭐 이 정도인데 밑에 그 설명 보시면 한일 의정서는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를 압박한 우리나라는 이제 중립을 표명했는데 우리나라에 군사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략상 필요한 군사기사 이걸 한일 의정서라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문 정치인데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에 임명하고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에 임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 정치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 메카타는 별표 셋을 하셔야 되죠. 이 메카타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화폐 정리를 하는 사람인데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제2차 한일 협약이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죠. 예. 물론 그 을사조약 이후에는 이제 일사천리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정미 7조약이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해서 차관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법권을 박탈했고 경찰권을 박탈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 을사조약 아니겠어요? 을사조약에 대한 거기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한일 협약을 거기 이제 을사조약 그 내용을 좀 보면 거기 2조에 보면요.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맺은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중개 없이는 어떤 조약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자결과 순국한 이한과 민영한이 나오네요.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예. 주 영국 대리공사 이한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입니다. 제1차 영일동맹이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합니다. 민영화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살하죠. 그 밖에 의병들이 일어나고요. 예. 그리고 을사 오적 암살단이 만들어진다. 나철과 오기요. 특히 나철. 별표 셋 하시고요. 을사 오적이 누구예요? 외부 대신 박재순을 비롯해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이완용은 그때 당시 학부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을사 오적의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건 박재순이죠. 외부 대신.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가 있었고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 미국에서 사살했어요. 이러한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에 고무받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사살하고요. 이재명 의사는 경기지사 이재명이 아니죠.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을 저격했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이완용에게 치명상을 입힘으로써 이완용이 이제 더 오래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자결과 순국 그리고 의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종임금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대한제일신보에 친일 을사조약을 부인하는 친서가 발표가 됐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는 이제 이게 무효라는 그런 일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특히 외국인 특사들 거기 뭐 헐버트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 황제에게 밀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헐버트는 미국 대통령이 이걸 전하고요. 그다가 결정적 별표 3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해요.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보이죠? 예.
그 중에 뭐 이주는 그곳에서 순국을 하셨고, 이휘종이라고 오른쪽에 서 있는 젊은 사람인데, 이분은 칠러파 이범진, 당시 러시아 공사로 나가 있던 이범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영어, 불어, 러시아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파견됐고요. 그 이범진 농사도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이 을사조약이 최고도 뭐 철수하는데 철수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한제국에 우리 태극기를 걸고 외교 활동하다가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사관에서 자살하죠. 니콜라이 2세가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때의 그 대단한 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특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고종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강제 퇴위되죠. 고종이 갖는 상징성은 되게 커요.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일본에 저항하라,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빨리 끌어내리는 게 일본의 목표였거든요. 퇴위됐고 강제로 순종이 즉위하게 된 것이죠. 정미 7조약의 부록에 보면 군대 해산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 해산이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죠. 밑에 보면 헐버트에 대한 사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헐버트는 유경공원의 교사로 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리고 뭐 특사로도 활동을 하고요. 1949년에 고령의 나이로 국빈으로 내한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망함으로써 지금 외국인 교지에 묻혀 있습니다. 헐버트,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에 수여된 사람이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을사조약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즉 앞에서부터의 이런 외세 압력에 대응에 대해서 쭉 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암울한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